예, 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특히 RC에 애를 먹고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 이론 발달의 세 번째 생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개념 자체가 행정체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세력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태라고 하게 되면, 생태계라고 하게 되면 환경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환경이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과 환경의 변화가 심한 발전도상국, 어느 쪽이 더 생태론 연구가 필요하냐 그러면 발전도상국이 더 필요합니다. 왜? 환경 변화가 더 심하니까요. 되셨습니까? 자, 주요 내용은 행정의 개방성 및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정학에서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말이 존재를 하고요.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런 말만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거시적인 입장이다. 거시적인 입장이다. 상대되는 말이 미시적이죠. 거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크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시적인 입장이다. 세 번째, 행정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의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설명과 예측은 사실의 문제고 처방은 가치의 문제다라는 말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요건 주로 사실의 이야기를 두고 있구나, 주안점을 두고 있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 생태론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우스. 누구는 고스라고도 합니다만은 가우스의 연구인데, 이 사람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인이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해서 원인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행정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결과변수,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독립과 종속이 나쁘고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독립과 종속은 나쁘고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앞과 뒤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거 어떤 사람들은 이 앞대가리만 따서 외우시더라고요. 주장물사 욕제인,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7가지를 외우시더라고요. 주민, 우리가 어린 사람이 많냐 나이 든 사람이 많냐에 따라서 행정의 영향이 달라진다. 장소가 사막이냐 장마가 많이 나는 지역에 따라서 행정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이 나타난다. 주식, 주권 같은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에 대응하는 정부 역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행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난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이 나타난다. 지도자의 인간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두환은 운동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로 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생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태론은 이게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환경이 이러면 행정은 이렇게 된다. 주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행정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미리 정해진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행정이 따라서 변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종속적입니다. 다시 합니다. 종속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어느 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거시적인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이 이렇게 되면 결과로 행정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진단과 설명은 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처방은 못합니다. 설명과 예측을 잘하는 쪽은 처방은 잘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를 맞춰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쪽에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쪽에 주안점을 둡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막 환경이 무지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행정이 스스로 쫓아가야 될 역할 자체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단점이다 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고 하는 측면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이 종속적이고 피동적이다 하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이러면 행정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진단과 설명은 잘합니다. 요것까지만 정리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자,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우리 특히 이제 거의 80년대까지는 이 행태론이라는 걸 모르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행태론은 사회심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떼고 심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고 행태론은 사회심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태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태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태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앞에 사회라는 말이 붙었냐면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행태론을 정리를 잘 하셔야 뒤에 신행정론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이건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음 대신에 행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조직 구성원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연구하자는 것이 행태론입니다. 사이먼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고요. 주요 내용은 다른 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자연과학과 유사할 정도의 과학화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학합니다. 모든 걸 과학의 입장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치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순수과학입니다. 자연과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게 장난 노는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하나 정리를 하고 가시죠.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치가 아예 없다고 본 겁니까? 있지만 안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가치가 있지만 안 다루겠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가치를 연구해서 배제하자는 말은 맞고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개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치 중립성이란 말도 맞습니다. 예. 근데 가치 자체를 아예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 양식에 연구 초점을 둔다. 조직 구성원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행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속마음이 있을 겁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심리학이죠. 근데 개개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어떤 단체 속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번째, 인간 행태에 규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반화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가만있어 봐. 이거 아까 우리, 벌써 표준화라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요? 보셨죠? 과학적 관리론에서. 근데 표준화는
과학적 관리론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했죠. 맞죠? 인간 행태의 규칙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규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구나 하고 일반화, 어디에서든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을 만드는 것을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확인이 가능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숫자화합니다. 그 숫자화한다고 하는 말에서 계량 분석을 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화된 것을 분석하는 것을 계량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 분석은 논리실중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논리실중주의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포함이 되냐면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검증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습니까? 숫자화한다. 사실이기 때문에 숫자화할 수 있고, 숫자화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게 계량 분석이고, 이러한 계량 분석, 검증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논리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뒤에 신행정론 할 때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행정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행정조직에 들어와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꼿꼿해가지고 아랫사람 박박 긁어대고 명령을 왜 안 따르냐 닥달하고 이런 사람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서 그렇게 됐느냐 봤더니 집안에서 그렇게 커왔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현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행태론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말에 가서 이스턴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후기 행태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 후기라는 말이 드러나면 그냥 행태론의 뒷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행태론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기는 아예 탈행태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기 행태론은 신행정론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행정론에서 후기 행태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체제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제론이 조금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 일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뭘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느냐? 체제는 전체다. 그리고 생존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체제는 전체로 움직입니다. 전체로 봅니다. 그리고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이 뭡니까 하게 되면 생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체제론의 다른 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전체와 생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체제론은 뭐냐? 행정을 전체 체제의 하위 체제로 파악을 합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체제다, 이렇게 판단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덩어리 전체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내가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막 벌렁벌렁하면 지치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심장에 관련된 부분을 심장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디가 계속 팔다리가 계속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시든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부분으로 다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체제로는 덩어리로 그냥 다루는 겁니다. 전체로. 병원에 가면 그냥 안에서 자기네들이 검사할 거 검사해서 전체 결과를 내주는 거지 내가 어딜 찾아가고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로 놓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로 한다고? 뭐 일 여러 가지 안 해서 좋긴 하겠다. 단
한 번에 모든 걸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 엄청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머릿속에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이 체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탈코트 파슨스라는 사람은 AGIL, AGIL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능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그리고 Latent Pattern Maintenance, 이렇게 AGIL이라고 4가지 예를 들었는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람도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애가 태어났는데 울질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던 환경과 다른 이 바깥 환경에 맞춰서 호흡을 하고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냐? 그것에 맞춰서 한다라고 해서 적응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 기능입니다. 아, 자기에 맞는 체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남의 자유까지, 남이 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해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통제를 받으면서 어떤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통합 기능입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내하고 닮은 꼴을 남기는 겁니다.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나라는 선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잠재적 형상유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적응 기능, 일단 아까도 말한 대로 행정체제는 어떤 전체 체제의 어떤 하위 체제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체제 속에서의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체제에 맞춰야 됩니다. 적응 기능입니다. 적응 기능입니다. 이 적응 기능은 행정체제로 보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분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세금 걷어들이는 거, 병역 관리하는 거, 이게 적응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공무원을 모집하고 뽑아야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금 걷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로 관리를 해야 그 체제를 지킬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기능, 행정이란 체제가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한다는 건 뭐냐? 뭔가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물자, 서비스, 지식, 법규, 정책 등등등을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통합 기능은 우리가 체제는 행정체제가 전체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일정하게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 기능입니다. 하나가 툭 튀어나가게 안 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도, 기획조정, 행정질서 유지 등등이 이 기능에 속합니다.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유형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겁니다.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이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농담삼 한마디만 들어두십시오.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나서 그 집에 가서 아유 얘가 아빠 닮았다 좋겠다 욕입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해준 게냐? 야 아빠도 잘났는데 엄마도 예쁜데 애는 아유 더 낫네. 이게 제가 무슨 칭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애가 어느 단계 지나가면 이상하다 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아 걔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형상 유지라고 하는 기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정 모르겠으면 AG라고 외워두시고 이 영어 단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Adaptation, Goal Attainment, 그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라고 하는 단어를 외워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하나 자꾸 이제 잊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제 이야기하면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폐쇄 체제, 개방 체제.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 중요한 건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앞에 존재했고 실제로 우리가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개방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앞에 것을 폐쇄 체제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 이론에서는 개방 체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 체제 요소 약 8가지 존재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투입이라는 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체제에서는 국민의 지지, 국민의 요구, 국민의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정도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내용은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전환 형상이 나타납니다. 행정조직에서 산출 문제는 정책, 공공재, 법령, 봉사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행정체제 속성 중에서 투입과 전환의 투입의 요소라든지 산출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으면 이 나온 게 개방체제에서는 이게 밖으로 돌아서 다시 투입으로 돌아갈 요소가 생겨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걸 환류라고 이야기하죠. 환류라고 이야기하죠.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피드백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원래 목표한 것과 차이가 생기는 오차만을 수정하는 부의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만을 수정합니다.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표를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조직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정의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는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차를 수정하면 부의 피드백. 그 다음에 아예 목표나 구조 자체를 변경시켜버리면 정의 피드백. 생각을 해주십시오. 항상성 또는 영어 그대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냥 그대로 부릅니다. 항상성 또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바로 부릅니다. 요건 변화를 해가는 과정 중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 똑같이 간다라고 해서 균형을 찾아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하나 알아두십시오. 엔트로피라는 것은 조직을 해체하고 소멸해가는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그 연료, 우리가 휘발유를 넣었더니 자동차가 가더라. 휘발유가 타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해주고 자기는 못 쓰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뭐 연탄이라는 걸 썼습니다만은 까만 연탄을 집어넣고 열을 내고 불을 다 피우고 나면 지가 없어집니다. 연탄재만 남고 다시도 쓸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용어 자체가 나쁜 용어입니다. 나쁜 용어입니다. 그러면 요것의 긍정적 엔트로피라고 하면 더 나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방체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완전히 밀폐된 금고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금고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준다는 거, 이 신선한 공기가 부정적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겁니다. 나쁘게 변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말이다. 부정적 엔트로피가 개방체제에서 나타난다. 요건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종성과 등종국성은 출발이 같은데도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게 다종성이고, 등종국성은 출발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 있는 게 등종국성입니다. 되셨습니까? 다종성은 출발이 같은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건 환경이 개입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종국성은
출발이 다른데 결과가 같아질 수 있는 거. 이게 등종국성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하는 것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체제론의 한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고 그랬죠? 예, 전체, 생존. 그렇죠? 전체를 강조합니다. 전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불균형보다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 쪽이 기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을 고려하자고 나온 이 체제론이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큰 대로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수한 인물이나 성격이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큰 것만 보니까 어떤 하나의 잘난 사람을 따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연실의 모든 국민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사 연구 가능성이 낮습니다. 돈 엄청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상황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이라는 컨틴전시 시오리입니다. 체제이론의 문제점에 출발해서 체제는 전체를 놓고 자꾸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지금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만 찾겠다. 최선의 방법만 찾겠다. 원 베스트 웨이라는 것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맞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각각 상황에 맞는 조직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1:1 대응을 증시하는 게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다급하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